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번 새롭게 배워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또 기록하고자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 신용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1년 전쯤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말이 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 권영기 의원이 어,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냐? 라고 물었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자기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이다 라고 했다면 분명한 또 확신한 김일성주의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가 누군지 또 왜 그를 존경한다고 하면 종북이 되고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 평전이라고 하는 책과 좀 몇 가지 있는데 음, 여기 두 가지 정도의 책, 담론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어, 작성해봤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어, 여기 책 중에 하나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68년도부터 88년도까지 옥중에서 수감돼서 생활합니다. 왜 그가 수감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게 좀 되게 옛날 사진 같죠? 68년도에 무장공비 세력인 김신조 난파 간첩 사건이 나타납니다. 1월 21일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청와대 직파에서 김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겠다라고 어, 이제 서신을 받고 북에서 내려왔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게 뭐냐면 68년도 말미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제도가 생겨요. 반공의 의식이 더 강화되고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 13가지의 보유 번호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68년도에 이 무장공비 사건으로 통진당 세력과 서클, 대학교 독서까지 대학교 독서 활동했던 것까지 모조리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심 처음에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다가 마지막에서는 3심에서는 여기 신영복 선생이죠. 그 사람이 무기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 책을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종북과 좌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은 종북과 좌파 그 사이에 되게 있는 애매한 이론들이고 또 87년도에 민주항쟁이 있었죠. 그때 두 가지 계열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PD 민중해방세력과 반대로 얘기했네요. NL 민족해방세력과 PD가 계급해방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구성체랑 종속 이루는 민족해방세력 NL계에서 채택했던 두 가지 사상의 큰 줄기입니다. 이 사회 구성체와 종속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김일성 세력, 뭐 김일성 추종 세력이 뭔지, 그게 왜 종북이고 왜 잘못됐고 왜 반체제 인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화질이 조금 구린데 이 토대와 상부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마르크스주의도 그렇고 신용복이 말한 사상도 그렇고 종북의 이론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장 먼저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도식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가 상부 구조라고 하는 것과 밑에는 그 상부 구조를 움직이게끔 하는 물적 토대, 생산 양식이라고 합니다. 상부 구조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24년도에 가장 뭐 당연한 게 통용되는 게 뭐죠?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경쟁은 아름다운 거야. 경쟁은 효율적이야.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것들이 약간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들은 특정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데올로기 형태, 뭐 법률, 정치, 사회적 의식 이게 다 뭐냐? 문화죠, 문화.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뭐, 뭐 옳고 그름, 법, 문화, 매체, 흐름, 주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인데 분명히 실체를 가지고 있고 통용되는 개념이죠. 그 개념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권력은 뭐냐면 밑에 토대입니다. 물적 토대.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토대와 성부 구조를 말할 때 건축학적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건축학. 그러니까 1층, 2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말한 상부 구조는 2층입니다. 2층. 문화적인 개념들. 그것들은 뭐에 영향을 받는가 했을 때는 토대인데 그 토대가 뭐냐?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좀 와닿지 않는데 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력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매일 먹는 게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상품이 있죠. 그 상품 이 제가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얼만큼의 고생을 해야 됐을까요? 원두로 직접 해야 되지. 원두로 손으로 직접 갈아야 하지. 이만저만한 고생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모든 게 다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적 토대라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기계한테 자꾸 자꾸 밀려나는 걸 말합니다. 자본이 사람한테 인간 노동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계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산력입니다. 생산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계화, 자동화 된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원두를 직접 캐는데 지금 원두를 직접 캘 필요도 없고 또 뭐 벼농사 혹은 간단한 어떤 육체 노동을 이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체할 기계가 한다는 게 생산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노동의 수단, 생산 수단, 노동 대상 이러는데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생산력은 인간의 노동력에서 기계로 자꾸 자본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걸 생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산 관계는 무엇인가 했을 때는 커피 머신기, 원두, 이 원두를 운송하는 이 물류 체계 이런 것들을 누가 소유했냐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방식이 문제다. 그러니까 소수의 자본가들이 이 위에 상부구조에 있는 이 사적 소유권이란 개념을 가지고 모든 생산 수단과 생산 설비를 다 독점하고 있고 또 노동력까지 상품화시켜서 노동자한테는 최소한의 임금만 주고 나머지의 이윤을 다 가져오는 이 착취 관계를 생산 관계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복이든 마르크스든 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 이 소유 관계로 봤던 거죠.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했냐, 누가 노동력을 상품화시키냐, 왜 노동자의 임금은 이렇게 적고 자본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가져간 이유는 뭘까? 사적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간단한 걸 살펴봤는데 텍스트를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 따온 거는 여기 신용평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따온 거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글이긴 해요. 저도 좀 어려웠고. 네, 봅시다. 자, 기본적 행위는 생활수단, 물질 생활의 그 자체의 생산이다. 라는 거죠. 또, 뭐, 그 당시에 생산력, 생산관계, 생산원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결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손민수라고 하는 정체성, 또 자유라고 하는 정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이 모든 개념과 형이상학적인 모든 것들은 미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적 토대에 의해서. 토대가 아까 뭐라 했죠?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그 생산수단을 더욱더 확대 재생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생산력,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생산 관계는 도태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급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한 계급과 소유하지 못한 계급으로 나눠져서 이 계급대로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게 마르크스의 계급사관인데 이 계급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말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 나오네요. 셋째, 낡은 생산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중심부는 새로운 생산 관계 전개를 가져. 여기가 뭐냐면 생산력, 자꾸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의 노동력으로 자꾸 대체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이 생산 수단을 소유했던 주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기 자본주의의 역사는 모든 대상에 대한 상품화의 역사이자 확대 재생산을 법칙으로 한 자본 축적의 역사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뭐냐면 자본이 뭐라 했죠? 자본할 때 그 자가 불어난다, 증식한다는 겁니다. 어, 또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하프, 즉 소의 양, 소의 그 숫자에 대해 소가 몇 마리 있는지 양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자본은 결국에 이 화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가 더욱더 많이 쌓이게끔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소비한다는 그 과정, 수단은 사이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대체 뭐냐 했을 때는 모든 대상을 다 상품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상품화가 뭐냐면 교환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 성, 장기, 젊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 인간적인 가치마저 상품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확대 재생산은 뭐냐면 말해 이게 간단해요. 인간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인간 노동력한테 사용할 그 돈을 기계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의 역사라고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것이죠. 넘어가서 음, 여기가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기계냐 사람이냐를 다루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본 축적은 자본의 기본 운동 법칙이다. 자본 축적 과정은 기계 채용과 고도화 과정이기도 하다. 노동과 기계의 비율은 흔히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다. 라 부른다. 기계화가 진행될수록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 자본은 잉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움직인다. 기계의 비율이 높아지면 노동이 배제된다. 중요한 문단입니다. 자본은 잉여 가치, 더 많은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한테 최소한의 임금만을 주기 위해서 자꾸 기계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작아지고 기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기계에도 투자를 해야지 노동자한테 갈 임금을 최소화시키고 다 본인의 몫으로 가져와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죠. 어디에? 기계에. 그럼 왜 기계 투자하냐? 다른 기업과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덤핑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질 좋고 값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꾸 인간 노동력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기계, 자본재에다가 투자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식이 신용복이든 마르크스든 인식은 소외라는 것입니다. 소외. 많이 들었는데 이 자본 축적, 잉여 가치, 즉 노동자의 시간과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화시키고 그 나머지 차익을 다 이윤으로 가져오는 그 소외 현상에 대해서 꼬집고 있어요. 자본 축적, 기계화,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는 자율성을 상실하고 기계의 보조자로 전락한다. 자기가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서도 소외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속이 나오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넘어가서 종속이 뭔가, 종속, 그 위계의 서열이 있다는 거죠. 왜 신용복이든 마르크스든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 했을 때는 모든 대상을 상품화시키고 또 인간 노동력을 배제하고 기계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게 기계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도 착취 관계에 빠진다는 겁니다. 음,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또 2차 대전 전에 제국주의와 신식민 시대라고 하는데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자본이 속성이 수탈이었습니다. 더 값싼 임금, 더 저렴한 원자재, 더 많은 소비 시장.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본은 자꾸 수출했고 팽창했습니다. 그게 종속성이죠. 식민지 국가는 값싼 임금과 또 저렴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고, 그쵸?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와서 토대와 상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인식을 사회 구성체라고 하는데, 이 사회 구성체를 가지고 이 역사를 생산력이 확대가 되고 생산 공개는 뒤쳐져서 서로 투쟁하는 관계다라고 인식하는 게 마르크스 역사적 유물론 관점입니다. 종북과 좌파의 구분점은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북은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 해외 금융 자본으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외국 자본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종북 사관입니다. 종속 이론의 일환이고요. 근데 좌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는 그런 종북 이데올로기를 추종하지 않고 오히려 케인스적인 어, 수장 자본주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자본주의 내적인 모순을 그 자체로서 해결하자라는 게 수장 자본주의라면 종북은 그런 걸 다 무시합니다. 어, 어떤 통일이냐, 또 어떤 방식으로의 모순의 해결이냐,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식을 이렇게 물적 토대와 상부 구조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 차이도 큰 것 같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계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계급. 이 사람이 생산수단을 소유했냐 안 했냐. 이 사람이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냐. 이렇게 계급 사관에 의해서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 폭력 투쟁을 통해서 또 이런 자유나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폭력 투쟁을 통해서 이뤄낸 혁명이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일성주의자가 뭔지, 또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저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어, 더 정리가 잘 된 상태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